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 고전을 읽다 보면 간간히 마주치게 되는 주제인데 시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 보면 철학보다는 당연히 시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또 호메로스의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은 뒤늦게 나타난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철학과 시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물론 이제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 또는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가 정립되기까지 그 전의 역사 그걸 잠깐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가장 오래된 철학자를 꼽는다면 헤라클레이토스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하나 뽑아왔는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 중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헤시오도스다. 그들은 그가 가장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낮과 밤도 알지 못하는 그가. 그것들은 하나인데도. 뭐 여기서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립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대립을 통한 통일, 이게 이제 원래 세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헤시오도스는 이제 서사 시인이죠. 호메로스 다음에 나온 기원전 7세기 서사 시인인데, 헤시오도스의 이런 시들에 보면 밤과 낮이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꼬집어서 시인들은 참된 진실을 모르는 자들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똑같은 걸 내가 갖다 놨군요. 예, 이건 잘못 가져온 거예요. 다른 건 뭐냐면 호메로스도 헤시오도스도 시인들의 경연장에서 몽둥이로 맞고 쫓겨나야 된다. 물론 거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시와 철학 간의 어떤 갈등을 처음으로 느낀, 그러니까 시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철학자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철학자가 이제 크세노파네스인데, 크세노파네스는 본인도 시인이었어요. 본인도 시를 썼지만 말하자면 잘못된 시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인간들 사이에서 비난받을 만하고 흠잡을 만한 것들 모두를, 즉 도둑질, 간통, 그리고 서로 속이기를 신들에게 부여했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뭐 제우스가 바람피고, 뭐 헤르메스가 도둑질하고, 뭐 그렇죠. 간통이라고 하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의 간통, 뭐 이런 것들이 묘사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세노파네스는 시인이지만 또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시에 담기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크세노파는 또 철학자로서 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인간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지, 신은 그런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일신교적인 어떤 새로운 전통에 접근한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크세노파네스도 이제 헤라클레토스와 더불어 가장 초창기에 시인들의 시에 담긴 내용들을 비판한 철학자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물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소크라테스의 행적과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작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델피로부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신탁을 받고 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서 궁금한 중요한 철학적 질문들을 해서 그 답변을 얻어내면 그들이 더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러 다니거든요. 즉 나는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정치가도 있고 무슨 그
물건 만드는 장인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하나 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의 시를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겠거니 하고 가서 그들이 쓴 시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이 그 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는 시인들은 그냥 고대 시인들이라는 건 신의 영감을 받는다. 무사 여신의 영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정신 나간 상태에서 시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쓴 시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합니다. 역시 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있죠. 플라톤, 반면이라보다는 플라톤은 역시 이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세노파네스의 시인비판 얘기도 수용하고 소크라테스 얘기도 수용해서 시인 추방론이라고 플라톤의 작품 국가에서 이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극 시인을 비롯해서 시인들, 그러니까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비극 작가들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운율을 가진 시어였기 때문에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극 시인들 또는 뭐 시인들은 대중들에게 영합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모방하는데 그 모방의 방식으로 시를 짓다 보니까 여기서 모방의 방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 나와서 뭐 여자면 여자의 목소리로, 남자면 남자의 목소리로, 또는 목소리가 거친 사람은 거친 사람, 뭐 성격 급한 사람은 뭐 큰 소리로,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연기, 그런 방식을 이제 모방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를 짓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방을 하는 연기자들, 그러니까 뭐 사기꾼을 연기하는 사람들, 또 살인자를 연기하는 사람들은 살인자의 성격을 갖게 되고, 그 또 연기를 보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예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격이 일관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또 감정에 사로잡히고 지나치게 뭐 조증과 우울증이 오고 가고 뭐 이러는 이제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비극을 비롯한 이런 드라마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방식의 서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고, 또 하나는 시는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되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침대요. 침대라는 사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침대가 아니라 침대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사실은 뭐 크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재질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뭐 침대라는 아이디어 같은 겁니다. 이데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침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실제로 침대 장인이, 침대 만드는 기술자가 침대를 만들죠. 그러면 화가는 그 만들어진 침대를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침대 자체, 이데아인데 거기서부터 두 단계인데 우리 식으로 좀 두 단계면 그리스인들은 그 첫 단계부터 한 단계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 한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침대, 개별적인 침대, 그 세 번째 단계가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세 단계나 멀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 그렇게 해서 시인을 추방하거나,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시인을 추방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작품은 어떤 예술 창작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돼야 된다. 검열을 받아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플라톤이 내놔서 악명 높은 시인 추방론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개방적인 오늘날의 어떤 예술 이론과 유사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학은 비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 비극 창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극 시를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건 인정합니다. 시는 모방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어떤 연인이 나와서 사랑을 하거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뭐 애틋한 뭐 것을 그리거나 아니면 조국을 위해서 뭐 목숨을 바치는 어떤 군인의 모습을 그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들이 나와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개별적인 얘기들이 결국 보여주는 거는 보편적인 얘기인 거죠. 부부애라든가 가족애라든가 조국애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모방을 통해서 시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유사한 그럴듯한 완전히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그려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어떤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거 나를 그린 거네 또는 뭐 이거 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술을 모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제2차 대상을 만들어내지만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은 그 모방된 그림을 보고 그 원래의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니까 아까 이제 그럴듯하면 진리를 보여준다는 것의 역작용인 거죠. 그래서 모방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인식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인식이 높아진다.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도 뭐 여러 예술 이론들이 발달하고 뭐 하이데거 정도 가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정도 가면 시인은 철학자가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여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기까지 철학과 시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어떤 입장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